1830년대 영국 면직 공장 노동자의 약 50%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0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었죠. 우리는 흔히 이 비극의 원인을 당시의 극심한 빈곤이나 아이들의 작은 몸이 기계 사이에 들어가기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자본가들이 아이들을 원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작은 손이 아니라 그들이 임금 협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참결러는 산업혁명의 눈부신 성장을 지탱했던 아동노동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 교란작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산업혁명의 풍경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면직물의 대량 생산 같은 기술적 성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계 톱니바퀴 사이에는 아주 작고 가냘픈 손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흔히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장에 동원된 이유를 지극히 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곤 합니다. 기계 밑에 좁은 틈에 들어가서 엉킨 실타래를 풀거나 굴뚝 안쪽의 그을음을 닦아내기에는 아이들의 왜소한 체격이 유리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 물리적 효율성은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당시 급성장하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요로 했던 노동의 질에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주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성인 남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장인 체제에서 넘어온 성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노동의 대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하면 단체로 일을 멈추는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죠. 자본가들에게 있어 이들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비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본가들은 매우 비정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합니다. 바로 성인 노동자의 협상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본가들에게 완벽한 대체제였습니다. 그들은 임금 협상이 무엇인지 몰랐고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지능이나 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가 성인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가격 경쟁력보다 더 무서운 점은 아이들이 절대적인 수능성을 가진 노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주들은 아이들을 투입함으로써 성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임금을 줄 배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 기계의 부품으로 쓰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종의 시장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가가 설계한 기괴한 인적 자원 공급망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구빈법 체계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사회의 가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갈 곳 없는 고아나 극빈층 아이들은 공공기관인 교구의 책임 아래에 있었는데 교구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비용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때 공장주들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교구와 공장주 사이에 맺어진 도제 계약은 사실상 현대판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구는 아이들을 공장에 넘김으로써 부양 의무를 덜어냈고 공장주들은 숙식만 제공하면 되는 무임금에 가까운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소모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의 빈민가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짐짝처럼 실려 북부의 공장지대로 수출되었습니다. 공장주들은 이 아이들을 교구도제라고 불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에 귀속된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기계 앞을 지켜야 했고 조는 아이들에게는 가혹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적 기제가 발견됩니다. 공장주들은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규율에 복종시키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인간이 아닌 기계의 연장선상에 두려는 의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장에 투입될수록 성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노동시장에 저렴하고 수능적인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자 성인 남성의 임금은 자연스럽게 하락했습니다. 가장들은 자신의 임금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자본가들은 이 비극적인 연쇄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용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공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 초기 자본주의가 작동하던 차가운 논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공장으로 내몰렸던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국가와 자본이 결탁한 정교한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과 같은 대도시의 교구들은 넘쳐나는 고아와 빈민 아동들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비용은 고스란히 교구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고 관리자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든 수익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외부로 떠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장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공장주들은 멀리 떨어진 북부의 수력 방적 공장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교구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교구 도제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그 실상은 이름처럼 낭만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교구와 공장주 사이의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주는 아이들에게 숙식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부릴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계약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 한 명을 끼워 팔기식으로 포함시키는 조건까지 있었습니다. 교구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일터로 보냄으로써 부양 책임을 면제받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한 셈입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아이들은 낯선 땅에서 공장 기숙사에 수용되어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묵인하고 설계한 인적 자원의 강제 이주이자 소모였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치밀한 계산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이 아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변해갔고 자본가들은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순한 노동력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규율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아이들이 조금만 졸거나 속도가 늦어지면 가차 없는 매질과 신체적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학 행위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아와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하여 기계의 속도에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동원시키려는 심리적 통제의 기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그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공장주들은 아이들의 신체가 기계의 리듬에 완전히 동화될 때까지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성인 노동자라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비인간적인 환경과 반복적인 동작을 아이들은 공포와 수능이라는 감정체계 속에서 묵묵히 수행해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를 통해 노동력의 감가상각을 극대화하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하는 황금률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이나 미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면사를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단기적인 생산성만이 유일한 평가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확산은 노동시장 전체에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노동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자 성인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공장주들은 성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다고 말이죠. 이는 성인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인 남성의 임금은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장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덧친 가족 경제의 붕괴 모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동노동은 빈곤의 결과인 동시에 빈곤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할수록 성인의 임금은 더 낮아지고 그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장에 공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 풍부한 노동력 공급 덕분에 기술 혁신에 따르는 이익을 노동자들과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계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의 숙련도가 필요 없어지니 더 어린 아이들을 더 낮은 가격에 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 전체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인적 자원의 질을 파괴하는 행위였지만 개별 자본가들에게는 당장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업혁명기의 비극적인 묘사들은 단순히 운이 나쁜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권력을 자본이 완전히 독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 실증 데이터입니다. 자본은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공략함으로써 노동 계급 전체의 저항선을 무너뜨렸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축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은 대량 생산되는 면직물의 원가 절감을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누군가에게는 발전의 상징이었겠지만 그 아래에서 쓰러져가던 아이들에게는 탈출구가 엄지가 없는 거대한 감옥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흔히 인간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기 기계화가 가져온 결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뮬 방적기나 역직기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은 노동의 숙련도를 비약적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수년간의 수련을 거친 장인만이 할 수 있었던 섬세한 작업을 이제는 기계의 레버를 당길 줄만 아는 아이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본가들에게 기계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평준화하고 하향화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커졌고 그럴수록 가장 저렴한 노동력인 아이들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아동의 노동을 정당화하고 강화했던 차가운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비정한 시스템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843년 공장법과 같은 아동 노동 금지 조치들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열망이나 도덕적 반성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내린 필연적인 수정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공장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10세 이전에 소모품처럼 부려먹고 버리는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의 씨를 말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양실조와 산업재해로 신체가 왜소해지고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계를 다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인적 자원의 급격한 감가상각이 자본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영국의 징병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장에서의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군인으로서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물리적 방어력을 담당할 청년들이 공장에서 소모되는 것은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